전 세계가 걱정하던 일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시 4%대로 올라섰어요. 지난해 말부터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올해 들어서 다시 금리가 올라가는 이 반등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전일부터 다시 또 4% 이상으로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관찰되죠.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단은 국채 트레이더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장기 국채를 매수합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장기 국채 가격이 올라가서 수익이 나니까요. 근데 기대감이 좀 너무 컸구나 싶은 이런 사건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국채를 일부 매도하면서 국채 가격은 좀 떨어지고 국채 금리는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데, 현재 원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을 우려가 있을 만한 사건이 터졌거나,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더 천천히 하겠다 이런 의도를 내비친 이 두 가지 경우인데, 두 가지가 모두 터졌습니다. 16일 이란이 이라크 북부에 있는 이스라엘 첩보본부에 미사일을 갖다 때렸죠. 이란은 최근 자국에서 발생했던 폭탄 테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소행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확전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홍해 갈등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돕는다 이런 명목으로 이란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거의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란이 미국을 공격하고 있는 후티 반군에 무기를 보내려다가 미국한테 걸려서 압수를 당했죠. 이스라엘의 첩보본부를 공격한 것도 그렇고 후티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그렇고, 이제 중동 전쟁이 사실상 확산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고요. 안전 자산을 선호하고 위험 자산을 파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하락하는 이유도 있는 건데요. 우선 중동 전쟁이 확산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심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후티 공격으로 당장 홍해 항로가 막히면서 운송비가 급등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유럽의 해상 운임이 뉴스처럼 급등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글로벌 운임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최근 HMM의 주가가 오르는 이유도 해상 운임이 홍해 문제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운임이 상승하는 문제는 원재료 가격을 올리고 제품의 가격을 올리죠. 그래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자극합니다. 이번 1월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그림의 붉은색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고, 녹색이 소비자 물가에서 식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물가 상승률인데, 붉은색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더 낮고 근원 물가가 더 높죠. 에너지 가격이 더 빠르게 떨어져 내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던 건데, 운임이 증가하는 문제는 전체 상품 가격을 끌어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녹색 선의 근원 물가가 더 떨어지기 어렵게 만드는, 그러니까 빠르게 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물론 후티 반군이 홍해 공격을 즉각 멈춘다, 전쟁이 빨리 끝난다, 그럼 아무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이 전쟁이 좀 장기화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또 자극이 되고 물가가 올라가는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죠. 국제 유가가 지금은 잠잠합니다. 근데 이제 중동 전쟁이 심각하게 흘러간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터진다 그러면 국제 유가도 확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붉은색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급등을 해서 녹색을 따라잡습니다. 역전을 시켜버리는 거죠. 당연히 미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없습니다. 또 최악의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여기서 또 추가로 인상을 할지도 몰라요. 사실상 중동 전쟁이 확산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빨리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은 지금은 버리는 것이 좋은 이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깨는 미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이어지고 있어요. 파월이 12월 기자회견 이후에 말실수를 했죠. 그래서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3월 기준금리 인하를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까지 갔었습니다. 그림이 기준금리를 예상하는 패드와치라는 이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확률인데요. 이번 3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예상하는 투자자들은 아직도 63%나 돼요. 그러나 FOMC 위원 크리스토퍼 이사는 이번에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이유가 없다, 과거와 틀리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금리를 너무 일찍 내리고 물가가 다시 오르게 된다 그러면 금리를 또 다시 올려야 될지 모르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라고 하죠. 좀 더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혔다, 승리했다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 신중하게 논의를 해서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금리를 빨리 내릴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이런 발언을 16일 브루스 킹스 연구소 컨퍼런스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분은 매파이기 때문에 한쪽의 의견일 수 있고 전체 FOMC의 의견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의견들 하나하나를 봤을 때 파월 빼고 나머지 FOMC 위원들은 전부 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하는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지 않다, 이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주식시장 투자자들만 지금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것이다 기대하고 있는 거죠. 코스피를 보시면 지금 위험자산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중동전쟁 확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지난해 말부터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올해 전부 다 다시 빠져서 되돌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기대감, 이슈는 단기 트레이더들을 위한 뉴스일까요? 아니면 중장기 투자자들을 위한 뉴스일까요? 당연히 단기 트레이더용 뉴스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데 주식을 사야 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주식시장을 항상 쳐다볼 수 있고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손절도 익숙하게 할 줄 아는 단기 트레이더다,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몇 달 이상, 길게는 몇 년 이상까지도 중장기로 이렇게 수익을 보고 나오는 투자를 하는 중장기 투자자라면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근본 원인을 봐야지, 이런 단기 트레이더용 뉴스인 금리 인하를 보고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지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려 왔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소식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일단 뭐 표면적으로 당연히 단기 트레이더 분들한테는 악재가 될 거고 뭐 알아서 매매를 하시면 되지만, 중장기 투자자들한테, 우리 채널 자체가 중장기 투자자들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 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자들은 조금 다르게 또 봐야 됩니다. 전쟁이나 정치적인 이슈, 국가 정책의 변화, 이런 소식은 큰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항상 관심을 갖고 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절대 신경을 안 쓰고 있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이번 이란 및 중동 전쟁 확산 리스크는 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리스크는 아니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으로 계속 지목됐던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처럼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리스크 요인으로 어느 정도 계속 알고 있었던 이슈들이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지 단기전으로 갈지는 불확실하지만 이제껏 대부분의 경우에선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물류 차질 문제라든가 운송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전쟁이라든가 이런 이슈에서는 좀 단기적인 경우로 끝났던 경우가 많죠.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또 원래 흐름으로 돌아갈 거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 물가 상승률은 둔화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도 결국에는 서서히 인하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대만큼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건 이번 중동전쟁 확산 이런 이슈를 통해서 뭐 기정사실화 됐고요. 중장기 투자에서는 이런 고금리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반드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 및 기업, 여기 디폴트 문제가 경기 침체로 이어질 확률이 계속 증가를 한다는 거죠. 고금리 장기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개인이든 기업이든 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중장기 투자자들은 이번 중동전쟁 확전 관련 이슈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크게 키울 수 있는 이슈다, 이걸 일단 기억을 하고 있고, 큰 흐름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거고요. 디폴트 문제가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 있고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 나가는 게 맞겠죠. 추가로 우리 채널에서는 사실 미국 주식을 주로 언급을 하고 미국 주식을 좀 좋아하죠. 안타깝지만 한국 주식은 우리나라의 특성이 수출 중심의 국가이기도 하고 내수 시장도 굉장히 좁습니다.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배당도 굉장히 짜게 줘요. 또 미국이라든가 다른 선진국보다 금융 역사가 짧기 때문에 주주를 우선시하는 이런 문화가 형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은 그냥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고 중장기 투자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그나마 미국과 우리나라 주식의 커플링 현상이라 그래서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컸기 때문에 그래도 투자할 만했는데, 최근에 디커플링, 즉 따로 움직이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요. 미국 주식은 잘 안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주식만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는 거죠.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 때문에 미중 간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글로벌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위험자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자산의 특징은 투자 심리가 좋을 때는 위험자산이 또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에 빠르게 오를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안전자산 선호가 더 심해지는 시기, 즉 위험자산에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빼는 시기에는 또 급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경기 흐름이나 기업의 실적과 같은 이런 상식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수출 중심의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다 보니까 금융마저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가 쉬워요.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글로벌 주식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자라면 이 부분도 더 주의해서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할 때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 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말로만 감사합니다 때우지 않고 한 달 동안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교육 같은 이런 소통을 진행하는데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 업황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공개된 방송에서는 좀 민감하게 하기 힘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누르시면 영상 하단에 설명란 있습니다. 여기서 꼭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맨 마지막에는 우리 채널에서는 그동안 어떤 얘기를 했고 현재 어떤 의견을 드리고 있다. 이게 중장기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신 분들은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증거 영상도 계속 올려드리는데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엔비디아의 차트가 바로 우리 흑역사를 그대로 증명합니다. 제가 2019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2019년 말에 60% 채권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비아냥을 거의 한 2020년 3월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현금 갖고 있다가 저점 매수 이제 해야 된다. 우리 현금 갖고 있으니까 이 얘기했다가 블렌집에 부채질 하냐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쌍욕을 먹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맞춘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경제 채널에서 뭐 와 이러면서 성지순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구독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독자가 안 늘어요. 조회수도 안 늘고 구독자도 안 늘어 맞췄는데. 그런데 왜 구독자가 늘었냐? 이때 국뽕 영상 같은 거. 그때 우리 기업들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하기로 했던 품목들 있죠. 그런 거 만들 수 있냐? 그거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방송했다가 국뽕 영상이 터져서 국뽕 채널로 떡상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국뽕으로 갈까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경제 채널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자 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구독자가 늘은 거지 이게 저점 매수를 맞춰서 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2020년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한 6월, 7월, 8월 넘어가면서 엔비디아, 나이키, ASML, 빅테크주들이 아주 자주 언급됐습니다. 저도 이제 샀다고 이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졸지에 추천주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런 채널에서 추천주 이런 건 안 하는데 어쨌든 2020년부터 계속 존버 인베스트 했던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 채널 보면은 이제 어디 뜸하게 가 있다가 어디 이제 처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우리 채널에 와서 존버 하라는 거 얘기 듣고 위안을 삼고 가던 때가 2020년부터 2022년 한 4, 5월 요때까지예요. 근데 2022년 4월에 그때 이제 전향을 하죠. 존버가 아니다. 근데 이때 3월부터 4, 5월 뭐 이때까지 계속 기술주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요 정도면 뭐 많이 먹었지 않냐 이렇게 매도 의견을 냈다가 얘기도 안 하고 매도로 전환했다. 존버에서 매도로 갑자기 금세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변절자 이렇게. 그래서 그때 댓글창이 닫힌 거예요. 욕을 너무 먹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분할 매도를 하는 바람에 2022년 5월 이후에 급락을 했어요, 기술주들이. 그래서 못 팔고 물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내내 영상 보시면은 2023년쯤에, 초쯤에 아마 뭐 기준금리 인상 중단 얘기 나오고, 뭐 그러면서 반등이 있을 것이다. 그때 팔자. 그때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잘 가지고 있자. 2022년에 이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경제 지표들이 하나, 둘씩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우린 팔아야 되니까. 2023년에 갑자기 반등을 주죠. 그때 이제 제가 계속 금리 인상 중단, 요런 기대감이 커진다. 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 상반기에 이제 분할 매도를 다 마쳤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제가 뭐 거의 한 200달러 후반에서 300달러 가까이 떼서 거기서 거의 다 매도를 했는데 지금 뭐 거의 500달러 가까이 갔어요. 아, 이거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지금 못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100달러 부근에서 사서 이제 거의 한 300달러 가까이서 팔았으니까 이제 많이 먹긴 했는데 갖고 있었으면은 거의 한 5배 튀기는데, 아, 이거 참 환장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미쳐요, 사람. 왜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환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흑역사, 이게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냐?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2022년 요 초중순, 그때까지가 존버 인베스트였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 둘씩 경기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해서 2023년부터는 사실상 이제 침체를 말하는 침체 인베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슬슬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게 2023년부터 거의 뭐 명확하게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뭐 증거 영상도 남기고 하는데 귀찮으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이런 매수, 매도, 이 투자 결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채널에서는 어떻게 한다?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언제부터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와 침체에 대한 이런 시그널이 나왔냐? 2022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경제지표들이 하나둘씩 경기 둔화에 대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2013년 되면서 이제 경기 둔화 신호들이 거의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확실하게. 자, 그러면 이제 2023년에는 가지고 있던 걸 매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매도는 사실 테크닉이에요.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건데, 요거 그림 2022년 내내 보여드렸던 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때 당시 이게 기준금리가 파란색인데, 이게 거의 1%도 안 올랐을 때, 영상 보면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항상 역사적으로 어떻다? 이게 파란색이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하락할 때, 그때 한 번씩 주식시장에 랠리가 꼭 이렇게 오더라. 그때 이제 매도하자. 이 그림을. 어쨌든 이건 뭐 테크닉이죠. 매도는 그냥 테크닉일 뿐이고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간다는 거죠. 원칙대로 간다는 거예요.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및 침체에 대한 경고들이 켜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도. 그리고 다시 언제 매수하냐? 다수 경제지표들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던 뭐 하고 있던 그냥 그때 매수를 하는 거죠.